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현대차 공장에 미칠 큰 영향이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의 현대차 공장을요, 정말 몇만 원, 한 17만 원인가요? 17,000원인가요? 이렇게 헐값에 러시아 현지 업체에 넘기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백 조항을 넣었습니다. 2년 안에 우리가 이거 되사가겠다. 전쟁이 끝날 테니까 그때 다시 넘겨라. 그러니까 사실상 관리인을 지정해놓고 나간 거죠. 외국 기업들이 사실 당시에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의외로 너무나 길어지면서 다시 돌려붙지 못하고 공장을 그냥 생떼같이 빼앗기는 경우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 1호 사례가 나왔는데요. 바로 일본의 마츠다입니다. 그것도 블라디보스톡, 정말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곳이잖아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공장을 일본의 마츠다가 그냥 눈 뜨고 빼앗기게 생긴 건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 마츠다가요, 러시아 합작법인 마츠다 솔러스의 지분 50%를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고 지난 3일 모스크바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모스크바 타임즈를 저희가 가끔 인용하는데요. 이 모스크바 타임즈는 실제로 모스크바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스크바의 이제 반체제 언론인들이 네덜란드로 이주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그 퀄리티가 높은 언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철수하면서 현지 자산을 1유로에 매각하면서 재매입 가능한 옵션으로 처분했는데요. 마츠다는 기한 내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측 파트너 솔로스는요, 마츠다로부터 어떤 제한도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솔로스는 더 배째라고 나옵니다. 우린 벌써 그 공장 우리가 만드는 버스 생산 라인으로 전환했어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돌려달라 해도 못 돌려줘 라고 나오는 겁니다. 러시아 파트너사 솔로스는요, 로이터 통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재매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마츠다는 러시아 철수 후 자산 회복 기회를 완전히 잃은 첫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마츠다는요, 2022년 10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합작 공장 마츠다 솔러스 제조 공장의 50% 지분을 1유로에 솔러스 측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양측은 3년 이내에 동일한 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계약서에 명시했는데요. 마츠다는 기한 내에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이로써 재매입권은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해당 공장은요, 연간 최대 5만 대의 승용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요, 마츠다 차량 조립 라인이 2022년 중단된 이후 솔로스 측은 2023년부터 이를 자사 브랜드 버스 생산으로 전환했습니다. 원래 솔로스가 러시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었던 모양이에요. 솔로스는요, 공장이 이미 새 생산 체제로 안정화되어 있어 마츠다의 복귀 필요성은 없다라고 못 봤고요. 현재 이 공장은 러시아 내수용 버스 모델 생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푸틴도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잖아요. 우린 더 이상 서방이 필요 없다. 서방이 안 들어와도 될 만큼 우리가 체력을 들렀다라고 푸틴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서방 제조사 철수 후 급속히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50만 대 신차가 판매되는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요. 기존 서방 기업의 공장을 인수한 러시아 기업들이 중국 자동차를 현지 브랜드로 재조립하는 추세입니다. 예컨대 모스크바의 옛 르노 공장은요, 현재 중국차를 모스코비치라는 구소련 브랜드의 이름으로 생산 중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시기 철수한 현재 자동차도요, 내년 1월까지 재매입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마츠다와 같은 권리상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솔로스가 말한 것처럼 마츠다한테 연락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 없어. 우린 그냥 이 지분 다 가질 거야 라는 거 하는처럼 현대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여기서 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츠다보다는 현대차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있는 게 훨씬 좋으니까 어느 정도 유도리를 둘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일단 협상에 착수하고 이런 기간을 계속 끌 수 있는 옵션을 들어가면서 이 기간을 최대한 늘려가면서 현대차도 러시아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몇 년 더 뒤로 미루는 그런 협상을 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2023년 12월 2년 내 재매입 옵션을 둔 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약 1만 루블 17,000원에 매각했는데요. 올해 말까지는 재매입 여부를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입니다. 마츠다의 사례는요, 러시아 시장 철수 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복귀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서방의 대러 제재 강화와 러시아 당국의 서방 자산 국유화가 맞물리면서 외국 기업의 재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철수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철수 안 하고 그냥 영업을 중단한다든지 영업을 한다고 해도 러시아 안에서만 자본을 쌓아놓고 그 돈을 아직 빼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제재를 어느 정도 회피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아무리 그러려고 한다고 해도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 점점 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요, 러시아 정교회가 동유럽에서 굉장히 큰 정교회잖아요. 사실 정교회의 맏형격인데요. 지금 카톨릭이 과거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라면 러시아 정교회는 이제 콘스탄티노플부터 시작된 동방 정교회의 정통을 잇고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아무리 러시아와 유럽 간의 사이가 안 좋아져도 정교회를 제재하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체코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체코가요, 러시아 정교회의 체코 대주교를 제재를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이 러시아 정교회의 형태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이 기사를 보니까 한국도 그렇지만 가톨릭 신부님들이 이렇게 교구를 옮겨 다니듯이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들도 교구를 옮기듯이 나라를 옮기나 봐요. 이분이 그전에는 헝가리에 있었는데 이번에 체코로 왔는데 체코에서 벼르고 있다가 너 제재할 거야 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요. 체코 정부가요, 러시아 정교회의 체코 지도자인 힐라리온 알페예프 대주교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안드레이 바비시도 정치인이죠. 이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체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 정교회 인구가 어느 정도 있을 거잖아요. 종교를 건드린 건 굉장히 미묘한 건데 체코에서 과감하게 칼을 빼든 겁니다. 현재 체코에서 활동 중인 힐라리온 대주교는요, 러시아 정보기관과의 연루 의혹도 받고 있고 과거에도 체코 당국이 제재를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아마도 그 대주교란 위치 때문에 그럴 겁니다. 힐라리오 대주교는요, 현재 체코 카를로비 바리라는 지역에서 근무 중이고요. 최근 러시아 첩보기관과의 연계 의혹으로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러시아 정교회의 외교 담당으로 활동했다고 하니까요. 첩보원이라고 지금 체코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재는 헝가리 여권을 취득해 유럽연합 시민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힐라리온 대주교는요, 지난해 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코로 교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는 자산의 일부를 헝가리 정교회 교구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체코 정부의 자산 동결 조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교회에서 개인의 사제가 얼마의 재산을 모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헝가리에 재산을 남겨놓고 아마 체코에 있는 정교회 자산들도 꽤 헝가리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겠죠. 체코에서 자신을 제재하거나 체코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를 어떤 관련된 걸로 계좌를 동결한다거나 하면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미리미리 손을 써놓은 겁니다. 그만큼 러시아 정교회도 자신들이 제재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것 같아요. 체코 러시아 정교회는요,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에 직접 소속된 종교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총대주교청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은 푸틴에게 권한을 보유해서 나의 이 전쟁은 정당하다, 그리고 너의 이 신나치들과의 전쟁은 정당하다라고 권위를 부여해주기도 했죠. 당연히 러시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힐라리온 대주교 역시 이러한 연결고리 속에서 외교적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죠. 러시아 정교회의 외교 담당까지 했으니 어느 정도 그 위치도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방에서는 의심의 눈으로 보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드보르작 체코 외무부 장관은요, 힐라리온과 같은 인물은 제재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밝혔고요. 비트 라쿠샨 내무부 장관은 해당 인물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공식 발표 전까지는 누구도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제재를 할까 말까 체코가 망설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정부 차원 승인 이후에나 해당 제재가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체코 국민들은 들끓고 있지만 종교단체라는 것과 또 체코 안에 있는 러시아 종교의 신자들을 생각해서 이 부분들을 또 정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거죠. 지난 9월 30일 체코 정부는 국가 인증을 받지 않은 러시아 외교관과 공무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바 있고요. 이번 힐라리온 건은 해당 조치의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힐라리온이 러시아 총대교청의 지시를 직접 받는 만큼 러시아 외교관이나 러시아 공무여권 소지자와 똑같이 취급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체코 정부가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에 대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종교를 매개로 한 러시아의 정교 외교 활동의 경계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늘 알겠듯이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포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속의 여론 조작 전쟁, 그다음에 이렇게 종교를 통한, 특히 러시아 정교회를 통한 여론 압박, 이런 게 모든 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체코나 유럽 연합도 이런 러시아 정교회까지 색안경을 끼면서 보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국의 그 관세 소식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미국 대법원이 이제 트럼프 관세가 합법적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1심, 2심 다 트럼프가 졌습니다. 대통령에게 관세를 하루아침에 뭐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올릴 권한까지 주지 않았다. 세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의회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1, 2심이 꽤 원칙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연방대법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연방대법원은 다릅니다. 1, 2심은 좀 더 중립적이고 직업법관들이 있지만 연방대법원은 총 9명 중에 6명이 보수적이고 3명이 진보적인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법관들은 임기도 없이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도가 짜진 거는요. 사실 트럼프 1기 때 아주 운이 좋게도 기존 대법관들이 돌아가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젊은 사람들로, 젊은 보수 대법관들로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이 보수위는 향후 한 30년간 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1, 2심에서 압도적으로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법률로 해야 되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백조 원이 거치는 이 관세를 자기 행정명령으로,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다음에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이 센 나라인데요. 이게 과연 비상사태에 들어가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요, 당연히 미국 내에서 이런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캐롤라인 레빈 백악관 대변인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정당하고 만일에 대비한 플랜 B도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경제비상권한법이란 건 우리나라가 진짜 위기다, 비상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관세를 때려야 된다는 건데, 아니 지금 뭐 미국이 그렇게 전쟁 중도 아니고 비상일 리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백악관도 굉장히 마음 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대신 뭘 할 것이냐?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법 301조는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관세법 이런 것들로도 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 150일간 15% 부과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걸로 부과해놓고 또 150일 지나면 다른 근거로 또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위헌 판결을 받더라도 변하는 건 크게 없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내일이나 그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레빗 대변인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개발한 최첨단 인공지능 반도체인 블랙웰 칩에 대해 지금으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블랙웰에 대해서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은 앞서 있다며 그걸 다른 국가엔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왜 나오는 거냐? 엔비디아는 이걸 많이 팔아야 되니까 이게 중국에 차라리 주는 게 좋다. 그래야 얘들이 기술 개발을 덜 한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계속 설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트럼프가 살짝 넘어갔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진짜 줄 거냐라고 기자들이 이제 백악관 대변인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어 라고 하는 건데요.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1주년 승리의 기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결정짓는 1주년을 맞았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른 약속을 최단 기간 내에 이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관세 정책을 통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마약 척결 감세, 물가 안정, 전 세계 8개 지역 분쟁 종식 등을 꼽았는데요. 사실 뭐 미국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 코웃음을 치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뉴욕 시장 선거라든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라든지 주요 선거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모두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2기 들어서 최저치로 가고요. 그거는 사실 이제 미국 경제가 아무리 트럼프가 펌프질을 하고 금리 낮춰라고 하고 하지만 미국 경제가 내려가면서 불만들이 쌓이고 그 와중에 관세 전쟁을 벌이고 그로 인한 물가 인상의 우려는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트럼프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세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트럼프가
오히려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또 극단적인 정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